안녕하십니까, 정서용입니다. 제5강은 파리협정의 지향 원칙과 책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파리협정의 2조와 그다음에 3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파리협정의 지향 원칙과 책무 구조는 기본적으로 형평성과 공동책임, 그다음에 국가별로 책무는 어떻게 설계가 될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아주 말하자면 기본적인 그야말로 지향 원칙을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이행하는 것들을 해나갈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2조 2항의 원문을 보시면 이 협정은 형평성, 공통적이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능력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은 여러분들 에쿼티 문제이고, 형평성은 여러 가지 차원의 형평성이 있을 것이고요. 공통적이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능력이라면 거의 밑에 CBDR, RC인데 영어로 하면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nd Respected Capabilities, 이렇게 해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형평성과 공통적이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CBDR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가이딩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파리 협정에도 여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참여를 보편적으로 하지만 또 책무를 차별화하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혼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요. 제 강의를 쭉 듣다 보시면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토의정서는 특정 국가군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의무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공통적이지 않잖아요. 모든 국가 참여하는 형태는 아닌데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책무가 차별화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같이 절차를 지키고서 NDS를 만들고서 하지만 NDS를 만드는 데서 내용과 그 이행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마다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게 다룰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전에 처음에 1992년에 UNFCCC가 채택이 될 때와 지금 이제 2025년에 와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많이 됐지만은, 특히 1992년 맥락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누적 배출량을 계산해 보면 소수의 선진국들이 반 이상을 배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온실가스 한번 배출하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배출한 건 대부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2025년 보세요. 지금은 그 사이에 사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중국, 인도 이런 큰 개도국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고, 개도국들이 점점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통적이나 차별화된 책임이 예전에는 공통적이지만 좀 더 차별화가 됐어라는 게 교토정서의 약간의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진국만 책임을 졌으니까. 근데 지금의 파리협정은 차별화는 있지만 그거는 너희들의 능력, 각국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다 하는 거야. 공통적으로 뭘 하냐? 일단 NDC를 다 잘 만들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능력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만들어서 어쨌지만 모든 절차와 노력들은 같이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통적이라는 측면에 좀 더 중요성이 이제는 올라온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재미있죠. 같은 원칙이지만 거기서 어떤 중요 포커스가, 중요 핵심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BDR, RC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입니다. Respective Capabilities를 저희들이 좀 잊어버리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CBDR, RC입니다. 여기에서 밑에 보면은 제가 그래프 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강의를 쭉 해오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배출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
약간 잘 안 보이시는 건 제 설명 들으시면 되는데 거기 그래프에서 보면 색깔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토 의정서 시절에 밑에 까만색은 NX1 국가 아시는 분 아시겠어요? 선진국들이고 그다음에 약간 흐릿한 부분은 non NX1 국가니까 개도국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전부터 배출량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그래프의 중간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 한 2009년도쯤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왼편에 있는 것들은 예전에 역사적으로 이미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배출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량이죠. 맨 오른쪽 끝이 2100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2009년쯤이면 그때가 언제죠? 코펜하겐 회의 있을 때잖아요. 코펜하겐 있을 때 일단 선진국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굉장히 많고 실패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보세요.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조금 많습니다. 그죠? 놀라운 거는 2100년이 되면 선진국들은 이미 배출량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거든요. 근데 개도국들은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교토의정서상에서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논의를 하다가 파리 협정에서 바텀업 회의에서 저 색깔을 없애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CBDR-RC 원칙은 모든 국가가 기후 대응에 책임은 있지만 책임과 의무는 역사적인 배출량과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다. 특히 이러한 아직은 1992년, 그 다음에 2007년 UNFCCC와 교토정서가 채택이 됐을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따라서 분담을 굉장히 다르게 했었었죠. 그죠? 근데 파리 협정은 여전히 CBDR, RC가 있지만 이거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은 CBDR, RC 원칙에 근거한 교토정서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여전히 넌 NX1이 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책임을 너무 안 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좀 더 바텀업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선진국 개도국이란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구조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불필요한 논란, 비효율성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BDR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파리 협정이 이건 파리 협정의 얘기입니다만은 파리 협정사에서는 모든 국가가 NDC를 제출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선진과 개도 아까 제가 커먼 쪽이 좀 더 강조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모든 국가가 NDC를 제출하는 거는 커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NDC를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 정부도 간혹 가다가 이거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번역을 하시는 그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국가 결정 기여 또는 비슷한 개념을 담는 단어로 사용하는 게 맞고 그건 저희들이 따로 NDC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임은 아니지만 differential responsibility지만 공동 common이다. 근데 교토정서는 differentiated가 좀 더 강조가 됐다면 지금 파리 협정에서 한 common에 좀 더 방점이 가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applicable to all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협상 용어였는데 코펜하겐 회의가 실패하고 나서 파리 협정으로 가기 위해서 국가들이 그러면 어떤 협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해나갈까 하면서 코펜하겐 회의 이후에 있었던 더반 기후변화 회의에서 applicable to all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협상해서 나온 게 파리 협정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지금은 NDC가 모든 국가에게 공히 NDC를 준비를 하고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CBDR, RC 원칙이 같은 원칙이 돼 적용하는 형태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NDC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NDC는 커먼이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파리 협정에서도 각국은 자국의 책임과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기여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죠? 어떤 나라는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좀 더 쉽게 줄일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또 줄이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되는 나라도 있고 안 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책임과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데 일단 커먼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NDC를 제출할 의무가 있죠. 이건 절차적인 그런 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율적으로 그 국가가 설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사정에 따라서 유연한 감축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정치적인 유연성을 줄 수도 있지만 또한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게 뭐냐? 각국은 자국의 책임과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기여한다는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죠. 왜 이런 구조가 필요했을까? 교토정서와 파리 협정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죠. 교토정서는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가졌고 미국이 탈퇴하고 개도국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미미했죠. 그죠? 여러 번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를 지키고 책임은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능력과 상황에 따라 차등을 하겠다. 그런데 정서용 교수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구체적으로 능력이 얼만큼 되고 상황이 얼마 되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유엔이 그거 정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사회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국가들 간에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뭐냐? NDC가 얼마나 의욕적으로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은 평가를 같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행이 어떻게 된가 보면 온실가스가 제대로 줄었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이 투여가 됐는가 이런 것들은 평가가 돼서 아까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투명성에 의해서 정보들을 제공하면 시장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은 시장에 여기서 시장하면은 탄소 시장 하시는 탄소 시장 생각 그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구조라고 보는 것도 아주 적절한 그런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NDC는 5년마다 우리들이 갱신 버전을 내게 돼 있는데 점진적으로 목표를 상향해 나가서 빨리 1.5도씨 목표를 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성, 모든 국가가 참여했다는 보편성과 함께 그 국가의 사정을 반영을 해주는 형평성을 같이 조화를 시키는 아주 멋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기후정의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협상 가보면요. 이 형평성과 기후정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보통 국제법을 하거나 법을 하시는 분들은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얘기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기에 포커스돼서 수혜를 받는 집단은 이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보면은 대개는 저개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소도서국 같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에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들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큰 나라들 또는 선진국들이 어떤 굉장한 피해를 봐야 된다. 대우에서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기후정의의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의 중점은 이런 어떤 굉장히 능력이 부족하거나 위험한 나라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대개 기후정의의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포커스된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가 좀 있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은 적은데 피해는 더 크거나 적응 역량이 굉장히 낮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기후정의에 관한 컨텍스트에서 맥락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식은 재정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기술을 이전해 주기도 하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요 세 개를 보면은 영어로 하면 finance, technology, capacity building인데 요 세 가지를 저희들이 묶어가지고 협상 용어로 하면은 means of implementation, 그러니까 파리 협정 이행의 3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보세요. 경제를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화학공업, 뭐 IT, 요즘 같은 데 AI 이게 다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기술만 있다고 경제가 발전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투여가 돼야 되겠죠. 재원은 정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프라이빗 섹터, 민간에서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는 거 이게 경제 성장 아니에요. 근데 기후변화 파리 협정은 그러한 기술이 다 뭐죠? 탄소 중립 기술이나 에너지 효율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면 기존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에너지 웰페어, 에너지 복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아주 적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5도씨를 달성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겠죠. 이 기후정의에게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역량이 부족하거나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어떤 재해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이 국가들을 잘 보호해 주려는 그런 집중적인 지원의 차원에서는 기후정의가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한 기후정책 설계 없이는 실질적인 협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리 협정 제2조 2항은 형평성과 공동의 책임, 그 다음에 각각의 다른 능력이 어떻게 된가, 현실을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참여를 하지만 또 현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3조는 보편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목표 설정하는 것, 특히 NDC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역할이 구분은 되지만 구분이 된다는 거는 differentiated가 좀 됐다는 것이고 또 respected response capability 서로 역량이 좀 다르다는 게 고려가 된 것이지만 모두가 참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파리 협정은 보편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후정의나 기후책임 구조의 기반 형성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규정들이다. 따라서 파리 협정은 유연하지만 포괄적인 협력체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NDC의 구조와 제출 주기 실천 방식입니다. 제가 NDC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강의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